안녕하세요. 저는 35살입니다. 결혼할 뻔했다가 지금은 안전하게 파혼한 미혼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사연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일부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아는 개념 없는 부모님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남녀가 결혼할 때는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사랑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남자의 부모님은 아들이 잘나서 결혼하는 줄 아는 사람이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며 살아오셔서 아들 하나를 잘 키우면 재산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며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간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집온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지도 혀고이냐. 그 아들이 찌질이 일인데도 본인이 키운 아들은 잘 알았으니까.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은 이미 일찍 결혼한 제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 어머니 본인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일 거란. 왜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나요? 살다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아는 정신나간 집안이라 결혼하려 했던 내가 제일 등신 같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군. 아쉽네요. 일단 제 조건은 이랬습니다. 속물이라면 요것여도 어쩔 수 없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요. 객관적으로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길가를 가는 사람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저가 하려 했던 결혼이 누가 더 손에 들어갈지요? 일단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28살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게 연금을 받아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결혼 준비는 되어 있으며 대출 없이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며 양쪽이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집은 좀씩 산 편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보태주시긴으로 작은 빌라를 한 채 샀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월급은 세금이 제해도 280만 원을 조금 넘겨받는 정도입니다. 다만 제가 남자들과 달리는 점은요. 저는 35살이 되려는 3살 어린 사람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35살이 되었고요. 반면에 제 남동생은 홀어머니에게만 있는 남동생 하나입니다. 여동생도 하나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동생은 둘뿐인 장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주택 전세금 정도일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요즘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도 있고 월급이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높은 금액을 받으면서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남자친구는 2차 공채에 몇 차례 떨어진 뒤 마음이 급해져 포기하고 저와 비슷한 수준의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취직해서 돈을 모으기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어머니와 동생들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월급 대부분은 자기 엄마에게 주었고 동생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월급이 200이만 넘는데도 가만히 보는 엄마와 동생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건만 봐도 그가 정말 좋은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남자와 사귀느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멀찍한 하우스 대화와 다정한 성격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정신적인 집안이 어려운 줄 모르고 처음에는 다정하고 상냥하다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착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조금 부족해도 성실하니까 좋아질 거라고 했죠. 진짜 그것만 봤어요. 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학력 정도예요. 나이가 더 어리다는 정도네요. 집안 조건 같은 건 모두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볼 일이 다 야했더라고요. 저는 연애를 오래 해왔어요. 6년 동안요. 결혼 전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작은 주점 비슷한 가게를 하셨는데 때때로 초대하셔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초대한 가게에 갔을 때 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가 단순히 음식점이 아니라 왜 그렇게 수긍을 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마을 주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나를 불러서 주말에 바빠서 오길 원치 않았다고 하면서 뭔가를 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거부하고 나가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조금 도와주겠다고 하기만 했어요. 가게를 몇 시간씩 도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임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한 번씩 도와드린 거예요. 처음에 일을 도와드리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한두 번 도와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주말마다 당연하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어요. 덧붙여서 내가 도와줘서 우리가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서 아들을 위한 밥을 사는 것이니 너도 기분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 업무로 주말에 나가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기기 시작하면서 몇 번 거절하게 되었어요. 저도 다른 약속이 있었고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고 싶었으며 또한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다가 말이 어쩌다 한두 번씩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비 시모가 저를 가게에서 불러와서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일을 아시기라도 하시면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려면 너도 내 일을 좀 도와야지 하신길래 제가 주말에 정기적으로 도와드리는 건 어려워요. 이제 제가 바빠서요. 죄송하지만 아가씨가 일도 안 하고 놀러 가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고 계셨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인물도 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요. 너는 그냥 저런 사람한테 문제가 없잖아. 그 말씀이신 거죠. 어떤 사람이 못생기고 나이도 많으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아들을 담보로 삼고 어머니 업장에서 일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그 당시에 어머니가 나에게 시켜 일을 시킨 걸 알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 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일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셨더니 아마 제대로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취직한 후에는 저는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예비 시부모님 집에 발걸음을 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직 제가 그의 며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날에 전화를 하시며 이것 사다 주세요. 저건 사다 주세요라는 요구를 하셨고 초반에는 그냥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나이도 있는 분이시니까 아프시다고 자주 병원도 다니시며 몸이 허약한 시기도 있었는데 병원에 가실 때마다 자녀들이 아닌 제게 꼭 불러서 병원비를 계산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면서 정도를 넘기지 않고 하겠지 했는데 어쩌다가 갈수록 만만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다시 작성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잘난 아들 자랑을 하는 것은 권무녀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들었는데도 아들 자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게 상처를 주는 말도 가끔 하시곤 했어요. 어머니 성격이 말투가 결코 좋지 않은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시고 남들을 약간 자기보다 밑으로 보는 성향도 있으신데 다 본인이 아주 잘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곁들여 표현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도 우리 아들 정도는 너처럼 나이 많은데 말고 어리고 집안 좋은 애랑 결혼할 수 있는데 나도 잘난 며느리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두구는 명문가 지망가로 사돈 도 됐다더라고요. 아들을 내 거라고요. 생각하고 키웠던데 처음에는 너한테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며 저를 폄하하고 아들을 빼앗은 여자 취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꼭 말 뒤에는 R9.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맘에 안 들어도 돈도 어느 정도 벌 수 있고 끝내면 그만둬도 괜찮다. 쉽게 할 수 있고 그냥 달려가서 잘 살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약간 병주는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제가 오랜 기간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월급날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시고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소고기를 먹고 싶다거나 회를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때 바보같이 달려가서 사서 드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아들님께 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난영이라는 말을 못했는지에 대해 아직도 가끔 생각하면 돈이 아깝고 열받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한 번도 우리 집에 먹을 것 하나 사온 적이 없는데요. 또한 문제는 남자친구의 여동생들이 몸도 크고 나이도 어른인데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존재였어요. 남동생은 28살 막내이고 여동생은 26살인데 둘 다 골칫거리였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공부도 못하고 전문대를 겨우 졸업한 후 회사에서 겨우 취직하여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적더라도 그때는 쓰기보다는 모아야 할 때 아닌가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 4개 샀다가 휴가 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해외여행은 꼭 가야 하는 허영만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여성은 술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해서 유흥비로 정해진 카드값을 자신이 대주는 남자친구를 통해 여러 차례 눈치챘습니다. 어릴 적부터 발생이랑도 자주 만났었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을 위아래로 살필 때는 내 옷과 신과 가방을 얼마나 탐내는지 언니의 것들을 어떻게든 빌려오려는 이기적인 태도는 너무 자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주만이라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남겨둔 옷을 그대로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깨끗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옷을 아껴서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미안하지만 신경 써주세요. 처음에 몇 번 빌려주지만 가끔 옷을 돌려주지 않은 적도 있었고 못 입게 된 옷도 많아서 그 이후로는 좋게 거절했어요. 실은 제 친동생이랑도 옷과 가방을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직장 다니는데 중요한데 작가나 씨가 제 트렌드를 망가뜨릴까 봐 이제는 빌려주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울렛에 가서 여러 벌 옷을 사고 있습니다. 어째서 예비 시어머니랑 똑같이 거지 근성 있는 것 같을까요? 녀가 비슷한가요? 저한테 무례하게 다가올 것 같아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 두건을 본 건 있어서 그 후로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언니는 결혼할 때 예단비 얼마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이회 동생들은 옷이라고 신발은 백화점에서 타사주던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얼마를 구걸할지 알고 싶어서 옷을 사려는 것인가요? 그거를 왜 당신이 물어보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혼 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 담배는 다시 입에 넣을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뾰로통해서 오빠랑 결혼하게 되면 월급이란 게요. 가족을 다 들여오면서 언니는 평생 물주 잡아가는데 예단비 소리 한 번 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하더랬어요. 게다가 하나이는 남동생도 모질이 중에 모질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그 나이쯤 되도록 밥벌이도 못하고 집에 있는 백수였어요. 돈을 못 보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데 고래자기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집에 있는데 밥만 먹고 어머니 돈을 가져와서 쓰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삼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는데 이러시더라고 하더구나. 예명신아, 너희 삼촌이 무슨 공장 한다 그랬잖아. 네가 장항동에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어디에 있나요? 내가 이런 요청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허비될 것 같아서요. 혹시 삼촌한테 부탁해서 취직할 만한 구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잠정적인 신동생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준다면 큰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지만 그래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취직할 만한 정보를 알아보았어요. 솔직히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결코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하도에 골버걸 부탁하여 작은 삼촌께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겨우 취직했는데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자라는 판에 한 달도 다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가불까지 80만 원이나 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아빠를 통해 듣고는 정말 비위가 꺾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둔 것인데 가불까지 해놓고 나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너무 죄송해서 삼촌께 사과를 하며 말했어요.
갑을 한 달급을 돌려받아 주시겠어요? 못 돌려받으시면 제가 받아서 꼭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저도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삼촌. 삼촌은 됐다. 그냥 불편하게 유탄 택기부에 따라치지 뭐. 그나저나 너 결혼할 사람 동생이라며 삼촌이 정말 걱정돼서 그러나. 제대로 된 집안은 분 아직 결혼 확신이 들거나 너 그 집안 잘 보고 결혼할지 말지 결정해봐. 일어섰죠. 정말 어쩜 식구들이라고는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지. 오랜 시간 만나면서 서로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 결혼에 대한 태도도 더 깊어집니다. 남자친구가 예전에 취득한 후에 예비 시모가 대놓고 유세를 한다더군요. 그리고 황당했던 것은 결혼할 때까지 월급을 자기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성불 하나를 달라고 애교 부리며 말했더니 자기 용돈이 30만 원인데 10만 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월급이라고 꼴랑 200만 원을 겨우 받는데 그걸 다 가져간다는 거죠. 물론 결혼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남자친구가 제가 나도 더 모금에 낸 아키가 힘들다면서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나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좋지만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결혼하자고 하면서 나 명시 날 빌라 말이야. 내 앞으로 있는 거 맞지? 결혼하면 지금 못하는 것도 다 알잖아.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어. 그래서 말인데 그 집에서 우리 신봉을 시작해도 될까? 라고 했어요. 엄마에게 말했더니 네가 빌라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좋아해서 집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는지 궁금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모자가 내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였어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집을 지어줘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서로 능력과 상황에 맞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하기는 했지만 남자 쪽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지어온다 해도 큰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가진 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집에 남자친구의 가족이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몇 번 보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뵙게 되셨을 때 우아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지만 백화점으로 데려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챙겨주셨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을 가진 부모님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회에서 완벽한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죠. 제가 3살이 더 많긴 하지만 그것을 흠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오래 만나면서 결혼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부모님은 항상 제 곁에서 믿어주시고 결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기쁨보다는 걱정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결혼할 의사를 밝히러 왔을 때 그동안 물어보지 않았던 그의 가정 형편에 대해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가격 없이 대답했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어머니께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놓으셨는데도 그렇게 어색한 표정을 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이러셨습니다. 네가 정 결혼하겠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엄마 말이 맞아. 거 보니 너 그 집에 가면 고생길이 화를 자취할 것 같아. 너 사람이 좋다는 건 좋긴 해도 결혼이라는 게 둘이서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 형편에 지금 결혼시킬 때도 아닌데 그 집에서는 결혼하자고 하니. 엄마 그래도 남자친구 이제 취직도 했고 내 집에서 빚 없이 시작하면 둘이 금방 모을 거야. 어머니도 아직 가게 하면서 돈을 벌고 계시니 나 무섭게 결혼한 자식한테 월급 다 내놓으라 하겠어? 하며 애써 걱정하는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식 비용은 양가에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축의금은 부모님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우상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들 칭찬만 하시던 예비 시모와 저희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제 빌라의 세입자가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후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비 시부모께서 인심을 쓰시어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애매한 마음속에서 거절하기 힘들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에는 예비 시모가 아들을 통해 요구사항을 하나씩 전달하시는데 좀 지나치다 싶었어요. 예비 시모는 골칫거리였고 동생들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으셨는데 상견례 때 5가족이 화목해지고 남자친구는 더 확실히 영향을 미쳤어요. 마치 지난 가난한 삶을 만나 결혼하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보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상견례 때 예단과 예물 없이 커플링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척들이 예단에 대해 언급하고 혼수를 사는 동안 에어컨과 냉장고를 시끄럽게 요구하고 매달 생활비와 해외여행을 매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친구 이모님들은 예고도 없이 저와 남자친구에게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는 나에게 친정두매를 이용해서 부잣집에 중매를 서라고 하시고 매일 맞게 닦다 하셨고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연예인보다 잘난 우리 아들 얼굴로 뭐라도 될 줄 알았다며 자랑했고 여자가 나이도 많고 오래 연애한 적이 있으나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는 식의 계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쥐어주어야만 했고 나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하는데 예비 시댁은 돈 문제가 나오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몽환적이고 비밀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대답을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내가 아무리 남자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맘 상한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 남자친구와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상견례하고 혼수예단 문제는 안 하는 걸로 합의한 건 아니었니? 왜 내 어머니는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매일같이 나를 들먹는 거야? 미안해. 나도 너희 부모님들께 미안하고 창피하다. 정말 너가 좀만 참아주면 안 돼. 결혼하면 우리 식구 되도록 많이 안 보고 살게 해줄 테니.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한테 화도 못 내고 저한테만 결혼할 때까지 이러다가 사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새가 안 보고 살게 해준다는 소리로 일관했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일까? 시댁이랑 영 끊고 사는 사람들이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예비 시댁 악질에 매일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가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죠. 어머니는 그날의 평소와 다르게 즐겁게 웃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다가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던 차에 우리가 이제 결혼 날을 잡았으니 우리도 살고 있는 1,300기가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사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1호 시기에 와우. 정말 잘 되셨네요. 아, 아파트를 실제로 산 건가요? 넓은 도로로 이사하셨다고 하셨죠. 기분이 좋네요. 수축할을 드렸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후에 하신 이야기는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할 거라는 거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필라라는 거야? 거기에서 50억을 축적할 거라는 길래요. 내 생각에는 너 그걸 팔아서 우리 집을 살 칠구나 보태고 같이 살아도 어떨까 생각해요. 어차피 필라를 가지고 있어도 많이 오르지 않을 텐데 언젠가 팔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내 말을 듣는 게 낫겠죠. 결혼할 때 팔아서 아파트를 살면서 넓은 집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갑자기 들어온 얘기에는 황당한 발언이었습니다. 순간 말이 막히긴 했지만 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남자친구랑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빌라를 처분해서 그 집에 살게 된다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 빌라는 어릴 때부터 경제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을 통해 샀던 거라서 그게 제 전 재산이기도 하고 제가 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좀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만약 부모님들이 이혼하셨다면 분명히 분가하셔야 한다는 관습도 알고 계셨을 텐데요. 저도 그게 편할 거예요. 시동생 2명이나 있는 집의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따로 사는 게 편해요. 그래서 맘 상하지 않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심상치 않아졌어요. 니들 둘 다 맞벌이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 말을 하시니에요. 너희 같이 살아도 살림은 내가 다 해줄 텐데 네가 더 편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널 시집살이 시킬 엄마로 보여? 나도 일하고 저녁에는 창사하느라 바빠. 너를 오래 봐서 나한테 어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서운해하거나 이러시는 걸로 보여?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아무래도 제 생각을 좀 더 해주실 것 같아서요. 생활이 간소해지고 편안히 쉬는 것도 눈치가 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와 같이 살면 어머니도 불편해해요. 그러더니 잠자코 있던 남자친구가 거둔 다음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랑 다른 시어머니랑은 달라 알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워낙 착하기 때문에 자신의 쉬고 생각한 것이 끔찍할 줄은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눈치를 살 필요가 없네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착하고 인자하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입장에서만 본 것이 아닌가요?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데 제가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한다 해도 집안을 살린 점을 어머니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 댁 근처에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둘 다 대출 없이 시작하려면 빌라를 팔아야 하는데 어떠세요? 이런데 두 모자가 왜 똑같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이 바뀌었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내 집에서는 그렇다면 너를 시집 보낼 때 뭘 해주실 건가요? 너 갖고 있는 집이야.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산 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집이에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그런 말도 안 돼. 혼수와 예단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야? 설마니 친정에서 나이 먹은 딸을 우리 나이도 젊고 앞날이 밝은 아들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집회에 간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거절 없이 무텔티 보내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확답을 드리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너무 억지스럽게 들린단 말이죠. 그런 건 3번, 4번 정의를 맞춤으로써 다 합의한 것인데 그러더니 그 집주인은 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겠단 말이 아닌가. 그렇다고 할 때 니도 친정 부모님에게 얘기해봐. 내가 집을 팔아 우리 집을 짓는데 보태고 새 아파트에 들어갈 때 혼수를 채워 넣어야겠어. 어차피 결혼하면 단지에서 생활할 거니까. 그리고 이런 돈 없는 우리 집안이 친구들한테 노출은 해야 해요. 각 집에 2배씩은 돌려야 하니까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가져와. 한 얘기길래 어머니 조자가 집은 팔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해주신 돈도 있고요. 혼수나 예단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할 여유도 없고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결혼시킬 필요 없잖아. 혼자 어른인데 왜 그렇게 급하지? 우리 아들이 급할 게 없어. 누가 봐도 내 아들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결혼을 할 거니까. 네가 돈을 쓰는 게 잘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정도는 훨씬 더 덩달아. 어리고 착한 찰버는 여자에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이 너와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군. 넌 빌라를 팔려는데 그것은 혼수 야단인데 생각대로 안 할 걸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아까워서 이 결혼을 못 시키겠다. 나이 많은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줄까 싶은데 임원이 그렇게 안 봤는데 너는 정말 못 쓰겠다. 하지만 해도 너무 아낀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도 이 결혼을 어떻게 할지 해야겠다 생각했어. 말끝에 체가 있어서 나이가 많은 나랑 결혼한다고 하는 거야? 조씨가 착하다 보니까 나보단 위연한 나이를 가진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서러울 수도 있는 것이야. 거기다가 나이 얘기를 되도록 짧게 하라고 말했더니 뭐, 너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니? 내가 다니는 수영장 관장도 내 아들 잘생겼다고 하는데 1살 척인 줄 알았잖아. 저기엔 관장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들도 있고 어쨌든 너보다 훨씬 어리고 매력적인 여자들이 많아. 그래서 걔한테 코웃음을 치긴 했지만 그러고 보니 맞아. 그럼 선생이나 간호사에게 인터뷰 받거나 만나보라고 해줄까? 아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내 3화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리하는 건 이해했지만
연하 아들을 앞세워 장사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이가 들이면 아들이 대단한 의사나 검사로 알겠어요. 나이 많은 며느리를 데리고 안 살아도 돼요? 불에 죽어 나의 많은 조를 살아줄 것을 달라고 있나요? 너무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은 부모님과 잘 논의하고 결혼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로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예비 시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쫓아와서 절 떼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야, 그 진짜. 왜 그래요? 오늘 어머니가 조금 심하셨나 봐요. 자기의 빌라를 팔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이 원치 않으니까 제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요. 그런 걸로 설득을 했나요? 아니면 그게 어머니를 설득해야 하는 일인가요?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욕심내는 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만났어도 제 나이 때문에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집안은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없어서 나는 너랑 결혼하기 싫어. 그리고 서로의 정을 보면서 매몰차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결별해야겠어요. 잘 하세요. 오늘 이후로 너희 엄마를 만나러 가도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계속 너희 엄마가 나를 괴롭히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서 물질적으로 너희 집까지 들어가 돈을 쫓아내는 만큼 계산까지 하여 모두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자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 간도가 걔도 아니고 자기한테 돈을 얼마나 뜯겼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우리가 만난 세월이 몇 년인데 그가 서운한 말 좀 듣고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이러더니 네 남동생에게 일여동생한테 뜻을 꼈던 옷값, 어머니에게 몇 년간 사들였던 무수한 물건들과 약값 그리고 비싼 고기까지 샀다. 링값을 일일이 말로 전하고 싶었지만 나는 참지 않으면서도 지라했어. 결국 참아서 뒤돌아왔어. 부모님께는 내가 말할 것이 있고 내 일은 스스로 처리하라고 했어. 더 이상 부모님의 부유함을 싫어해서 이혼을 통해 자기 부자산으로 나눴어.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변한 모습을 보았어. 딸이 되어가면서 결혼한다고 해서 542화매트를 가진 이런 찌질한 말이지. 엄마는 나에게 충고해주는 이야기를 한동안 듣고 다음에는 아무런 말 없이 그 댁에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끝나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결혼하기 전날에도 이룰 이유는 있는 일이며 당신이 똑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박수를 치시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결혼이 급한 여자면서 무엇을 해도 인연이 아니라 결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결혼을 못한 것이 잘된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6년 동안 연애하며 낭비한 시간이 아까운 것이 무엇인지 그 세월이 크게 아까웠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 또한 그 집 아들이 되는 순간이 되자 파리로 국내 아령이 왔습니다. 파혼 결정하고 그 녀석에게 도 통보해야겠죠. 예약한 예식장의 계약금은 어쩔 수 없이 날렸고 웨딩 플래너와 신혼여행도 취소해야 해요. 다행히 돈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청첩장이라도 돌려보내기가 더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제가 진짜로 파월을 나려는 줄은 몰랐는지 봐요. 결혼 준비하던 것들을 취소하기 시작하자 뜨거운 전화가 회사로 찾아와서 애걸복걸을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오늘 여기서 보는 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오늘 이후로는 제가 있는 곳에 넣고 나타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거라고 했습니다. 워낙 소심한 인간이라 옴찔하더라고요. 뭐, 여자친구가 파혼하다는데 전 남자친구와 그 정도 리액션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면 정말 더 서운할까 싶게 됐거나요. 어쨌든 그 인간은 그렇게 한 번 찾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고는 그 이후로 전화로만 종종 저를 괴롭혔습니다. 문자로 제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며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요 한 2주쯤 진행되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엄마한테 전화도 하더군요. 받을까 말까 했는데 계속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할 때까지 들어보자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는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그러셨어요. 재원이 한테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혼수터에 오고 예단터에 오라고 대놓고 등을 떠밀어 딴 이효리 아들이 내 생각해서 아들 참가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서운하지 않겠냐고 했었거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속을 쪼개는 건 이해할 줄 알았는데 넌 우리 아들보다 낫은 이해심이 있을 줄 알았다. 꼴랑 친렬 알아가지고 그 유세를 떨 줄 몰랐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다 생각하니 나도 널 며느리로 볼 생각은 없어. 큰아들은 집에 나차리를 모르겠고 그렇게 주3이니 누가 좋다 하겠니? 그래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냥 할래요.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꼴랑 집 하나 있는 걸로 유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주머니는 32살 아들을 가지고 유세를 안 떨어왔나요? 연애하는 동안 몇 년간 거주해 오던 속으로 저에게 빨대를 꽂아서 뽑아 먹은 게 누구세요? 서른도 사람들이 오래오래 피를 빨면서 살라고 하세요. 아주머니가 원하는 며느리 까미를 결혼시킬 수 있고 더 이상 우리를 착한 부모님과 적어도 호구로 보지 마세요. 아줌마들은 귀하고 남의 집을 귀한 것 따른 똥밭에 골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못된 심보를 가진 잘난 아들은 장가 잘 보내세요. 그랬더니 너희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6년간 그걸 어찌 숨기고 착한 채 그랬니? 내가 그 애로 생각했던 우리 아들이 헤어지게 되고 다른 여자랑 부르게 했어. 우리 아들과 함께 낭비한 시간은 어떡하죠? 너는 어떻게 보상할 거야? 하고 말했더니 너무 화를 내서 그렇게 지랄을 떨었더라. 그래서 착하고 잘난 우리 아들을 좋은 썽짜리들이 오면 잠그라고 하고 나는 노처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전화를 끊었어. 내가 기대한 게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쉬울 건 없는 입장에서 굳이 왜 이랬는지 후회되더라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전화나 문자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 그 집 식구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지만 저와 결혼을 통해 편하게 살려고 했던 거라면 엄청 화가 났어. 보세요. 남동생, 여동생이 돌아가면서 전화 질문 문자를 받았을 때 아주 못돼 말해 더군요. 저는 애초부터 나이가 찬 상태로 결혼에 서두르는 생각도 없었는데 결혼하자는 얘기가 상대편에서 먼저 꺼내고 알고 보니 그런 시크한 속내가 있었던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식구들의 진상을 정리하는데 결국 우리 세대까지 나서서 금전적 손해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니 잠잠해졌더군요. 단 6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이지만 벌써 몇 년 전 사건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참 우습죠. 저는 노력해봤자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막연했을까요? 파문으로 인연을 끊겠다고 마음먹으면 쉽게 끝날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이제 다쳤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지만 아직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젊을 때는 다행히도 어떤 자리에서 호감을 표현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나이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다 쓴 후에는 마음이 후련하네요. 오랜만에 전속이 욱한 일을 해서 개운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잘 살아보자고 합니다. 파혼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 사는 게 모든 것을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관계를 함부로 맺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사랑과 변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결혼을 통해 여정의 성공을 이루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여 이야기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